네,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네, 결국 파월 의장이 인정을 하고 말았는데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이 시사하는 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경기를 챙기기보다는 인플레를 잡겠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실제로 지난 6월 열렸던 금리 결정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1.7%로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도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연이어 단행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차례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연방 선물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정책 금리에 대해서 내년 1년 뒤에 정책 금리는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최근 거래되고 있는 금리는 4%대 초반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말은 현재 금리 수준에서 최소 2.5% 이상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이게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죠.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는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경제에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 상승했거든요. 오.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작년 20.2%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것과 네. 비슷한 레벨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나라에 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거의 한 2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국가가 이 정도 인플레가 나면 또는 이 정도의 자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집세.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주 중에서도 이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리오픈입니다. 우리가 다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겪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가 다들 밖을 못 나가고 락다운을 걸었다가 이제 막 해제되니까 길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저부터도 것처럼. 집에 잘 안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또 최근에 생겼냐 하면 교통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요금이요? 예, 바로 항공료를 말씀드릴 건데, 그렇죠. 예, 지난 두 달 사이에 각각 18%와 16%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입니다.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맺혔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 여행하고 싶고 또는 카지노에 가고 싶고 체험을 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일거에 쏟아지다 보니까 경제 전체 내에 또 그 과정에서 최근에 여행객들을 싣지 못하는 비행기들이 화물선으로 개조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좌석 수는 줄었는데 사람들의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거죠. 결국 경제 전체에서 놓고 보면 8.6%라는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인플레 중에서 절반 정도는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식료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절반 정도는 집값 상승이라든가 여행비 그리고 중고차 값의 상승 같은 이런 요인이 좌우하다 보니 연준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느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보복 여행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또 반면에 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의 가격은 또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역설인 거죠. 이게 바로 내구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면 6개월 이상 물건을 쓰는 제품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랑 가전제품이죠. 네. 자, 이 제품들을 언제 사람들이 다 집중적으로 샀냐 하면 재난지원금들이 지급이 있지만 밖에는 못 나가던 시절. 그게 어. 바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말도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히 생긴 게 일단 돈 좀 능력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사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버린 사람들의 수요는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줄죠. 별로 없겠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급등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지만 여전히 예전 가격에 비해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예, 포기하는 거죠. 야, 이 가격에 난 이걸 사느니 여행 경비에 보태겠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네. 이번에 차를 중고차로라도 좀 사려고 알아봤는데 거의 새 차 값이랑 뭐 비슷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 차 사는 거 포기하고 차라리 여행을 가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여행에서 또 느끼게 되는 그런 효용이라는 게 이런 내구재를 구입한 데 따른 돈보다 어떨 때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의 패턴이 재화하고 물건 사면서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다?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쪽의 서비스 또는 소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연준은 물가를 잡아내겠다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미국 국민들을 보면은 연준이 물가 잡을 수 있겠어? 하는 불신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어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치솟고 있는 에너지나 식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연준이 여러 변수에 물가 통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미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연준의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잖아요. 근데 네. 완전 고용은 달성한 것 같은데 물가를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연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이 작년 말에 연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임됐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는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지금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재신임을 받아 있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불만, 더 나가서 세계인들이 아니 도대체 기축통화 국가라면서 거기서 이렇게 인플레를 일으켜버리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거 달러 패권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불황에 대한 것은 이제 그러면 우린 접어두겠다. 대신 물가는 잡겠다. 그럼 물가를 잡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여행비라든가 또는 집값을 잡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그렇죠.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겠냐. 결국 사람들이 금리를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불만들은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선 일단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제 파월 의장이 그런 뭐 이런저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였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장은 어땠나요? 예, 뭐 그 반등이 이어지는 듯 했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말이 양갈래로 해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인플레 잡겠다. 이렇게 잡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인플레를 좀 잡아주지 않겠냐라는 약간은 희망 섞인 비전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연착륙 그러니까 불황을 겪지 않고 살짝만 경기가 좀 나빠졌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네.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사실 그 갈피를 못 잡고 결국 장중에는 상당히 또 크게 오르다가 결국 장막판에는 약간 하락세로 마감하는 정말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름값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도 뭐 지금 기름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면제해라 의회에 요청했다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름값에 붙어 있는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이제 좀 깎아주면 그 치솟고 있는 어떤 휘발유나 또는 디젤유의 부담들이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연장하자, 더 해달라. 의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상원은 공화 민주가 50대 50으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서 어, 특히 미국의 민주단계 상원의원 중에 한 분인 맨킨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안에 따라서는 공화당 편을 자주 들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일이 없냐, 이 사람 뭐 하냐라고 이렇게 자꾸들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 지금 미국 상원의 상황이 굉장히 좀 한 명만 마음을 바꿔 먹어도 언제든지 균형이 바뀌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50대 50으로 표결이 갈리면 미국의 그 카밀라 부통령이 거기서 표결을 행사해서 네, 민주당이 사실상 캐스팅 버튼을 쥐고는 있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표결을 붙였는데 51대 49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명만 맡기면 이게 부통령의 표결 행사도 필요 없이 네. 의결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이 대국민 호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의회를 좀 압박함으로써 이 정책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아까 또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일단 증산이 어디서든 이루어질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략 비축유 방출했는 건 기억나시죠? 네. 예, 그게 3, 4월에 했었는데 이제 네네.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세금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저는 답답한 게 이 유가 공급을 확대를 해야지만 이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전략 비축유 방출 말고는 뭐 딱히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죠. 네. 여기가 이제 7월부터 하루에 60만 배럴 정도 더 생산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자기들 정해놓은 쿼터보다도 생산량이 한 300만 배럴 미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을 더 많이 생산했다가 이 지금 120불, 100불대에 있는 이 높은 유가가 유지 안 될까 봐. 아, 가격이 떨어질까 봐. 예,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을 늘려달라는 그런 애타는 요구에 대해서 증산 결의는 했지만 사실 증산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진짜 상황에서 나쁘네요. 예, 이게 이제 거기에 뭐 돈이 네. 앞에 걸려 있죠. 이제 남아 있는 방책은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인데 이게 뭐냐면 기름이 이 바위 안에 들어 있는 여감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네. 그런 암석 안에 들어 있는 기름들을 뽑아내는 기름을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증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국제 유가가 많이 빠질 때 기업들이 거의 한 8만 명 이상 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0만 명 정도가 고용돼 있었던 산업이었는데 네. 지금 1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기름을 더 뽑아내려니 당연히 뭐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은 하지만 이 딴 데 가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도 하고 라이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타이트하다 그랬잖아요. 네. 인건비도 오르고 뭐 경기가 좋으니까 다들 이 셰일 생산으로 잘 안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적어도 이번에 나온 어떤 경제 전망,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 초나 돼야 미국에서 본격적인 증산 물량들이 시장에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네요. 근데 이 기름값이 오르면 네. 운행량도 좀 준다든가 또 전기료가 오르면 전력 사용량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약과 궁핍을 통한 수요 위축이 올 수도 있어서 네. 이게 우리의 불안 걱정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뭐 쭉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혼돈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가 미중 갈등,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여기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사회가 재편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세계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이제 예전에는 이익이 되면 이 나라에서 생산해 줄 거야. 이렇게 믿었죠. 예, 그런데 이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심 부품들 공급을 중단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소재의 부품, 예. 그러니까, 친한 사이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런 전략 물자를 둘러싸고 금수 조치를 취할 정도로 자기 국가 간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는 사회가 결국 지금 돌아온 것이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런 세계화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좀 위축되고 또 믿을 수 있는 곳에서만 물건을 생산하려 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당분간은 또 비용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아무 데서나 값싼 데만 좋아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네. 거기 믿을 수 있나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를 또 일으키는 장기적인 인플레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혼돈의 시대,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예, 슬프지만 그간 우리가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 중국의 수요에 기댄 어떤 경제 성장을 우리가 참 많이 기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여러 핵심 설비들, 공장 설비들의 국내 회귀,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의 그런 해당 산업들의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문제, 또 교육 쪽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어떤 수험생들, 공시생들과 근로 현장에서의 일손 부족 사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네. 이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이거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금리까지 오르는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 이번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때 가장 가치가 오른 자산이 뭔지 이번에 배우셨잖아요. 달러요. 예,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원화로 받고 임대료를 원화로 배당을 원화로 받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번 돈 중에 일부는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해왔다면 이번 충격에서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유로 세계 자산 시장에서 1~2%밖에 안 되는 한국 시장에만 우리가 너무 올인한 게 아니냐. 네. 요걸 이번에 좀 깨치고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골고루 가지는 이런 전략을 한번 앞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